KCC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2%, 영업이익은 150.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8.2회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머스럽게 뚱보 회계와 날씬 회계로 비유를 해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가 회계에서 스루풋으로 환산하는 스루풋 세계로 전환하는 노하우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큰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데 아이디어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 등호를 매겨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꼬르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매출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7천억 원으로서 18.2%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9.9%, 약간 더 높게 증가를 했죠. 매출원가가 그 말하자면 저 낮게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이익 25.6%로 증가를 했고, 판매관리비 4.9%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무려 122.6%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루풋 회계로는 스루풋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조 2천억 원대로서 17% 증가를 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그 증가를 했죠. 요거로 봐서는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판매 가격은 더 인상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일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어요. 요즘 건설 현장에서 작년에 건자재 가격이 너무 뛰어가지고 공사를 더 이상 진척을 못하겠다, 재건축하는 아파트 등 뭐 이런 등등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스루풋상으로 19.1% 금액상 증가를 했고, 스루풋율은 0.4%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2.2%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 0.07포인트 상승하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590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8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처럼 원가 회계보다도 더 이익이 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재고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2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WCAI에는 상품도 그 편의상 그냥 넣고 있습니다. 상품은 일반적으로 가공비가 배부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 총 제조 비용 속에 상품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편의상으로 한다 그래도 그게 불합리한 거냐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 합니다. 매출원가 재료비가 를 산출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 그래서 이제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요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재고자산을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KCC는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기준 3에 해당하는 건데, 잠깐 운영비용은 또 12.1%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빼면 그게 이제 공장 이 생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총 제조비용에 금액상으로 15.4%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0.3% 하락을 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2차 추론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제조 비용을 뽑는 방법은 비성분에서 제시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고 별도로 그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역산해 가지고 풀이해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매출원가 증가율하고 뭐 이상하게 똑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매출원가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총 제조 비용은 성격이 좀 틀린 거죠.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KCC는 기준 3인데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분만 뺀 그런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합리적인 겁니다. 기준 2도 비합리적인 거고 오로지 한 가지 표준을 가져가야 된다면은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여야 된다는 거. 요거를 구두로 쭉 말씀드렸던 것을 히스토리컬하게 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기업마다 이렇게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은 아직 회계 기준이 뭐 KRF라고 해서 국제회계 기준 뭐 이런 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국제회계 기준 자체도 이 제조 원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중구난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 1을 제외한 다른 기준은 분식회계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 분식이라는 것을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는 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형법에 위반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런 그 실정법하고 관계없이 코스메틱 화장회계라는 의미에서 분식회계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좀 또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들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PQ 총 생산 비용의 차이하고 같습니다. 이것이 또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과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제시한 그 재고자산의 차이하고도 일치하는데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특하게 미착품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미착품의 증감액까지 빼주면은 일치를 하는데 2020년도에는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699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재고가 넘어간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하고 차이는 아마 그 재고 평가 손실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래서 KCC는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이 대표적으로 기준 3입니다. 기준 1을 제외한 기준은 분식회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는 이게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내가 전화해 줄게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5.1%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 수는 16명 증가했는데 인당 평균 임금은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14.8%, 지급 수수료는 4.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연료비가 52.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품 가격 상승도 그 이 일반 산업용은 전력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 연료값 그 이 저기 석유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그 전력하고 연료비도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은 8.2회전으로 전년보다 좀 떨어졌는데 수르픈율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산성 6.5%좀 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건 좀 생략하고 총자산 회전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능력보다도 제조업이면은 뭐 거의 뭐 0.9 정도 높게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본인들의 역량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0 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손익계산서와 이 비성분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거의 이 경영평가지표에서 얘기하는 추론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아마 확인을 하면은 제품 가격이 더 인상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일일이 저기 사업 보고서 메뉴에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추이가 나오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 샘플링된 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못 느껴가지고 생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그냥 금액상으로 증가한 것을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재료 비율이 56.3%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원재료 가격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 전력 연료비 증가했습니다. 그런 거 반영 안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거는 고정비 성격으로 들어간다고 그냥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상승 압박률이 9.6% 되는데 말하자면 그 판매 매출 액이 18.2%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 압박에 비해서는 더 올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도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금액상으로 단가보다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어떤 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봐도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으로 접근해도 뭐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살짝 줄였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 도구로 정리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 투명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들을 제시를 한다면은 수량상의 재고 회전율과 특히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WCAI로 확실히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금 재무지표로서 자본적 지출은 없고 비유동자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좀 비율상 증가를 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745억 원으로서 수익률로는 6.2%, 전년보다 1% 증가했고 채권자한테 323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이 35.5%로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레버리지율이 증가한다는 거 이거 뭐 안 좋은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 성격에 해당하겠습니다. 뒤에 그 내역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FEM 최종 4,397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 경우는 벌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유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가 차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35.3%로 낮지 않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773.3%로 이게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자기 주식 취득이 있고 연차 배당과 분기 배당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을 하는 데가 있으면 다들 좋아라 하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합한 게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필요 변수들을 반영하면은
2023년도 매출액은 한 3조 3천억 원. 그러면 한 3,550억 버는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보다 더블 정도 버는 거죠. 만약 이게 납품 단가로 비교를 한다면은 330만 원짜리 납품 단가를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더 높게 이익이 난다. 왜 그러냐? 재고를 20% 증가하면은. 그래서 더 욕심을 안 부리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재고가 너무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20%를 줄여라. 판매 가격은 그대로 두고면은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9만 3천으로 크게 줍니다. 한 10만 원 돈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인 거고요. 어,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 세 건을 갖다 연속 하려니까 자꾸 목이 뭐라죠? 잠긴다 그러나요? 그리고 그 WCI 회전율을 그 바벨 전략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관점으로 그 변수들을 감안할 때는 단가로 봐서 31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237만 원 정도, 아니 23만 7천 원 정도 남는 거로 됩니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전에도 좀 높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도 말고 9회전까지 해봐라. 그러면은 그 9.2% 증분한 거 성공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매출이 34조 100만 원 단으로 얘기해서 다시 3조 4천억 정도 해가지고 3,983억 원을 벌게 되겠다. 그런데 이 재고를 감소시키는 경우 생산을 감소해가지고 재고가 감소되면 더 이상의 매출이 안 일어난다고 봤을 때 그 지점이 3조 1,500억 원이라고 그러면은 2,377억 원, 그러니까 계약한 그 단가에서 예상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을 거다. 원가 회계하고는 다르다. 재고자산 증감에 영향을 안 받는다. 왜 그러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어카운트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이론적인 논리적인 근거보다도 그 원가 회계하고 스루프트 회계를 비교하다 보면은 재고의 증가라든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은요, 가공비를 배부 그 애드 시키는 겁니다. 가치가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인플레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스루풋은 가공비를 배부 안 하죠. 그래서 가격 올릴 때도 원재료 가격 연동형 정도로만 원재료 가격 인상분 정도만 반영해 주라. 이렇게 해더라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가 회계는 뭐 비용까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전기료가 올랐느니 뭐니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작은 인프레를 그렇게 가격을 올리죠. 뭐 어쨌든 그 주가는 그 조금 올랐습니다. 14,500원. 뭐 보통 시가총액까지만 소개했는데 유통 자기 주식이 좀 많아가지고 자기 주식을 또 사가지고, 그리고 또 그 퍼라는 게 있는데 저도 그 퍼를 하려고 생각했다가 제가 그 이 원가 회계에 의한 주당 손익은 의미가 없다 보기 때문에 요거를 T4라고 제가 명명을 해서 시가총액 나누기 T 영업이익 이거로 했을 때 이게 팍 내려갔습니다. 전년보다 24.7에서 10.1로 그런 거로 한번 인식해 보는 거로, 뭐 상징적인 거겠지만은 뭐 다들 퍼퍼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저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장부 가격 대비 몇 프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올라간 거죠. 이게 제조업의 지금 그 명암이죠. 뭐 잘 나가는 바이오 뭐
이런 데는 뭐 800%, 1000%뭐 이렇게 되는데 장부 가격의 33%뿐이 못 받는 신세들이 됐으니까 제조업이 아주 그 찬밥 신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몽진 씨, 정몽경 씨, 정몽열 씨 이게 형제분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국민연금좀 들어와 있고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이상 그 KCC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